전쟁 전투기에 사람이 아예 필요 없다고요?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은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조종사도 명령도 없습니다. 적을 계산하고 위험을 파악하며 모든 공격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제는 전공 자체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해하는 시대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AI 파일럿은 단순한 드론이 아닙니다. 조종을 대신하는 기계가 아니라 파일럿 그 자체를 개발한 것이죠. 최근 주목을 받았던 KF-21 유무인 전투기와 함께 하늘을 날며 활약할 전망에 글로벌 방산 시장의 눈빛은 의심에서 진지한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연구 단계에 있을 때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전장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그 특별한 장면을 지금 세상에 공개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2월 중순 독일 함부르크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신문사 건물 4층에서 요하네스는 커피 잔을 든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전 세계 항공 우주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죠. 40년 가까이 항공 우주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그가 다루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부터 나토 방산 협력 사업까지 그의 손을 거쳐간 기사만 해도 수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각국 방위산업체들의 보도자료를 훑어보던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수출 계약 소식, 미국 무인기 시험 비행 결과, 영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일정 같은 익숙한 내용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요하네스는 각 자료를 분류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예상 가능한 수준의 기술 발전이었고 특별히 눈길을 끌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면 하단에 작은 링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잠시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보는 것 자체가 이 분야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도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방산 수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판매한 일, 필리핀에 경공격기를 수출한 일 같은 뉴스들을 여러 번 접했었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주로 가격 경쟁력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기술력보다는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납기가 강점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요하네스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무인기 한 대가 활주로를 이륙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시험 비행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영상은 그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요하네스는 습관적으로 영상 설명란을 확인했습니다. 카이 공식 언론 공개 자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홍보 영상이겠거니 생각하며 그는 영상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무인기는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요하네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무인기가 갑자기 기동을 시작한 겁니다. 급격한 선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낮추며 장애물을 회피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죠. 요하네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봤습니다. 분명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자동 비행이라면 미리 설정된 좌표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인기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마치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죠. 요하네스는 영상 설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AI 파일럿 기술 실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인공지능 무인기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있는 분야였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자신이 과거에 취재했던 유럽의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들을 떠올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예산 문제로 중단됐었고 영국의 시험 비행은 통제 오류로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요하네스는 무인기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부 동작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무인기는 장애물을 회피한 뒤 다시 원래 방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동을 시작했죠. 높이를 조절하고 속도를 바꾸면서 움직였습니다. 요하네스는 노트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비행이 아니라 판단에 가깝다라는 문장이 그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펜을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로 사전 입력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개념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하네스는 화면 속 무인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부드럽게 움직이며 복잡한 기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뜻 믿기지 않았던 거죠. 물론 편견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동안 접했던 정보와 경험에 비춰볼 때 예상 밖이었을 뿐입니다. 요하네스는 영상을 멈추고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이 공식 자료 거짓 정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방산업체와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한국 관련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몇 년 전 방산 전시회에서 받았던 명함 몇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라는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죠. 요하네스는 시계를 봤습니다. 함부르크 시각으로 아침 7시, 서울은 오후 3시쯤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한 통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직접 가봐야 할까요? 요하네스는 모니터 속 무인기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화면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료 검토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일이었죠.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항공편 검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서울까지 가는 비행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하네스는 항공편을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죠. 영상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이 웹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를 훑어보다가 언론 자료실 메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몇 개월간 공개된 보도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요하네스는 그중 AI 파일럿 관련 자료를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습니다. 기술 설명이 꽤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센서 융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판단한다는 뜻이었죠. 요하네스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율 판단 구조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사전 좌표 입력 없이도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요하네스는 노트북 옆에 놓인 오래된 파일 철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나토 자문회의에서 받았던 무인기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당시 논의됐던 기술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율비행 기술의 한계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의 실시간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죠. 요하네스는 화면과 보고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10년 사이에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카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시험 일정과 결과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비행 시험을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죠. 요하네스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멈춰가며 기체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회피 기동에서 기체가 선회한 각도를 눈으로 측정했습니다. 대략 30도에서 40도 사이였습니다. 급격하지만 통제된 움직임이었죠. 두 번째 기동에서는 고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 50m 정도 낮아졌다가 다시 원래 고도로 복귀했습니다. 요하네스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전 프로그래밍된 경로라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움직임은 보통 더 각진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기체의 기동은 마치 살아있는 조종사가 판단하는 것처럼 부드러웠죠. 요하네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웹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관련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았죠. 자료에는 AI 무인기 기술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일부로 개발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유무인 복합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나토에서도 몇 년 전부터 논의되던 개념이었죠. 하지만 실제 구현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요하네스가 아는 한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미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요하네스는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검토 단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검토 단계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의미했습니다. 개념 연구를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니까요. 요하네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 항구의 정박한 화물선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10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아시아 방산 시장 취재차 서울에 들렀었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그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 정도로 인식됐었습니다. 기술력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자료들은 그런 인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요하네스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카이 자료실에서 다른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현황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클릭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요하네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이미 시험 비행 단계에 들어갔고 양산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죠. 요하네스는 이 전투기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기존 기술을 조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즉 AESA 레이더가 탑재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최신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첨단 장비였습니다. 요하네스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AI 무인기와 KF-21.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인기가 단독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유인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는 구조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건 개별 무기 체계가 아니라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인기 하나를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작전 체계를 새로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하네스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작동하는가? 그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무인기는 여전히 화면 속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건 이메일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그는 항공편 예약 사이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흘 뒤 요하네스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내린 공항은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찾아 입국장을 빠져나왔죠. 서울행 공항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10년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더 많아졌고 도로도 넓어져 있었죠. 요하네스는 버스 안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방위사업청 담당자와의 면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요하네스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죠. 그는 커튼을 닫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카이와 KF-21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질문 목록도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실제 구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유무인 복합 운용은 언제쯤 가능한지, 해외 수출 계획은 있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하네스는 택시를 타고 방위사업청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안내 직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회의실로 안내받았죠. 잠시 후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요하네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하네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담당자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요하네스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AI 파일럿 기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상에서 본 회피 기동이 실제로 자율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표적 좌표는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기체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하네스는 노트에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센서 융합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센서들을 사용합니까?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적외선 센서, 광학 카메라 등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해서 상황을 인식한다고 했죠. 요하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위협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합니까? 담당자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실시간 학습도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위협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는 펜을 멈췄습니다. 실시간 학습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담당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과장하는 기색은 없어 보였죠. 요하네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험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담당자가 자료를 한 장 넘겼습니다. 위협 인식부터 회피 기동, 그리고 목표 접근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합니다. 조종사의 개입 없이 진행됩니다. 요하네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나토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의 자율비행이 최소한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예측했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시험 단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KF-21과의 연동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담당자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데이터 링크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요하네스는 검토 중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는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면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요하네스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일부 질문에는 보안상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요하네스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죠.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기술 발전의 순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선도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는 구조. 그게 요하네스가 40년간 목격해온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 있었죠. 호텔로 돌아온 요하네스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강을 따라 이어졌죠. 요하네스는 문득 10년 전 자신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 방산 산업을 다루면서 빠른 추격자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나라라고 평가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가 본 건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노트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판단은 기체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죠. 요하네스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카이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무인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요하네스는 사천에 있는 카이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3시간 반 정도 걸렸죠. 버스에서 내려 공장 단지가 보이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신분을 확인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그를 기술연구소 건물로 데려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후 카이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기술 담당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하네스는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관계자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방사청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하네스는 노트를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계자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AI 파일럿은 센서 융합을 기반으로 합니다. 레이더와 광학 센서, 적외선 센서가 동시에 작동하죠. 각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요하네스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위협 수준, 거리, 속도, 방향 같은 요소들을 종합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대응 방법을 선택하죠. 요하네스는 펜을 멈췄습니다. 최적의 대응이라는 건 미리 정해진 패턴을 따르는 겁니까?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위협이라도 고도나 속도,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요하네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변수를 고려한다는 건 계산이 아니라 판단에 가까웠죠. 그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험 비행에서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를 수행했습니까? 관계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요하네스가 처음 봤던 그 영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화면 옆에 데이터가 함께 표시됐습니다. 고도, 속도, 센서 인식 범위 같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인기가 장애물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거리 300m 지점에서 감지했죠. 화면 속 무인기가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관계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순간 시스템은 4가지 대응 방안을 계산했습니다. 그중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했죠. 요하네스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4가지 방안을 계산했다는 건 단순히 하나의 명령을 실행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선택지를 만들고 그중 하나를 고른 겁니다. 관계자가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표적 좌표는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기체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하네스는 어제 방사청에서 들었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터와 함께 들으니 무게감이 달랐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KF-21에 적용할 계획입니까? 관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유무인 협동작전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는 유무인 협동이라는 단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개념이 실현되면 전투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걸요.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통솔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나토에서도 몇 년 전부터 논의만 하고 있는 개념이었죠. 요하네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데이터 링크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유인기와 무인기 사이에 실시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조종사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무인기는 세부 임무를 수행하죠. 요하네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현은 또 다른 문제였죠. 통신 지연, 보안, 시스템 통합 같은 기술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검토 단계에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요하네스는 가능한 모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죠. 일부 보안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했지만요. 회의실을 나온 요하네스는 복도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넓은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멀리 경납고도 보였죠. 그는 문득 자신이 취재했던 유럽의 항공우주 업체들을 떠올렸습니다. 에어버스, 달사울트, 레온나르도 같은 회사들이었죠. 모두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존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있었죠. 요하네스는 안내 직원과 함께 건물을 나왔습니다. 공장 단지를 가로질러 입구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40년간 쌓아온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고 있었죠. 선진국이 먼저 개발하고 다른 나라들이 도입한다는 공식. 그게 요하네스가 알던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요하네스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정리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소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했죠. 요하네스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공장 단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사를 읽을 독일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국이 새로운 무인기를 개발했다는 소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요하네스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틀간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방사청 면담 내용, 카이 기술 설명, 영상 분석 결과까지 모두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할수록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충분했지만 맥락이 부족했죠. 요하네스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득 KF-21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I 무인기가 연동될 플랫폼이니까요. 요하네스는 검색창에 KF-21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기사와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는 방사청의 공식 자료부터 열어봤습니다. KF-21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개발 중이었습니다.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고 양산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죠. 요하네스는 사양을 확인했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전 체계까지 최신 장비들이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 전투기를 개량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독자 설계로 만들어진 기체였죠. 요하네스는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구조였죠. 요하네스는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유럽의 공동 개발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A400 같은 프로젝트들이었죠. 모두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한 사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았죠. 요하네스는 15년 전 유로파이터 프로젝트를 취재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4나라의 협상 과정을 지켜봤었죠. 기술 분담 문제로 회의가 몇 번이나 결렬될 뻔했었습니다. 결국 완성되기까지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도적으로 개발하면서 파트너 국가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요하네스는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했습니다.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독자 개발 능력 확보. 요하네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초음속 비행 성공, 무장 시험 완료 같은 내용들이었죠. 각 단계마다 공식 발표가 있었고 영상도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영상 몇 개를 재생해봤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 하늘을 선회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기체는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죠. 요하네스는 화면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전투기 개발과 무인기 기술.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나토 자문회의에서 나왔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 프랑스 장군이 말했었죠. 미래 전투는 유무인 협동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최소한 10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때 회의실에 있던 전문가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요하네스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유무인 협동은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통신체계, 데이터 링크, 인공지능 판단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작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복잡한 시스템을 이미 검토 단계에 올려놓았습니다. 요하네스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더 명확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KF-21이라는 플랫폼, AI 파일럿이라는 기술, 유무인 협동이라는 개념. 이 모든 게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도 발전하는 도시였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죠. 10년 사이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도요. 요하네스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한국방산 산업 전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자주포, 함정, 미사일까지 다양한 분야의 개발 현황이 나왔습니다. 각 분야마다 수출 실적도 쌓이고 있었죠. 요하네스는 폴란드 수출 계약 내용을 봤습니다. K2 전차 수백 대,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계약 규모를 확인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방산체계 전체를 수출하는 수준이었죠. 요하네스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한 독일 국방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워가는 나라입니다. 당시 요하네스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은 독일에서 전차 기술을 도입하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하는 단계에 올라 있었죠. 요하네스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68배 나이 40년 경력의 기자. 그동안 그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의 방향, 국가 간 역학관계, 방산 시장의 구조까지 모든 게 변하고 있었죠. 요하네스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일까요? 선도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가는 존재일까요? 요하네스는 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나는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투기와 AI 무인기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였지만 곧 현실이 될 거였죠. 요하네스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하네스는 공항으로 가기 전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꺼냈죠. 비행기 탑승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펼쳤습니다. 기사 초안을 작성하려고 했죠.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요하네스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소개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보도자료를 옮기는 것과 다르지 않았죠.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요하네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비 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죠. 그는 문득 자신이 40년간 써온 기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술 발전을 다룬 글들이었습니다. 선진국이 개발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간다는 서사였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상황은 그 틀에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며칠간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판단은 기체 내부에서 이뤄진다. 유무인 협동 검토 중, 독자 개발 능력 확보 같은 문장들이었죠. 그는 이 단어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하나는 기술적인 사실이었지만 함께 놓고 보니 다른 의미가 보였습니다.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 작전 체계를 새로 설계하고 있었죠. 요하네스는 펜을 들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발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는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요하네스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AI 파일럿 기술은 단순한 무인기 개발이 아닙니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다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체계 전환의 신호입니다. 요하네스는 잠시 멈췄습니다. 신호라는 단어가 적절할까요? 그는 며칠간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카이의 시험 비행, 방사청의 공식 발표, KF-21의 개발 현황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호가 맞았습니다. 요하네스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또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추격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요하네스는 뒤로 기댔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추격자라는 표현. 10년 전 자신이 썼던 바로 그 단어였죠. 당시 그는 한국을 빠른 추격자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나라라고 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요하네스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화면 속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추격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손가락이 백스페이스 키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요하네스는 다시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존 강국의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번엔 더 정확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썼습니다. 자체 기준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는 문장을 완성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AI 파일럿의 기술적 특징, KF21과의 연동 가능성, 유무인, 협동 개념의 실현 단계까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단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요하네스는 또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요하네스는 문득 이 나라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과정이었죠. 그는 한국 전쟁 이후 사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만에 이 나라는 스스로 판단하는 무인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후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이제 판단하는 기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장을 적고 읽어봤습니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기계라는 단어가 차갑게 느껴졌죠. 요하네스는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전후 재건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항공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요하네스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방사청 담당자가 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표적 좌표는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기체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하네스는 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는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요하네스는 이 문장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과할까요? 그는 며칠간 경험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방사청 회의실에서의 대화, 카이 관계자의 설명, 시험 비행 영상의 데이터까지. 모든 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과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문장을 남겨두고 다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유럽과의 비교도 넣었습니다. 유로파이터 개발 과정의 어려움, 나토의 유무인 협동론의 현황 같은 내용들이었죠.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의 위치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요하네스는 1시간 넘게 타이핑했습니다. 초안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문단만 남았죠. 그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미래 예측을 할까요? 아니면 현재 상황만 정리할까요? 요하네스는 방사청 자료에서 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 검토 중. 검토 중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요하네스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접근이 향후 방산 시장과 전투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무난했지만 임팩트가 약했습니다. 요하네스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기술 추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체 기준의 시대입니다. 요하네스는 이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서 계산을 하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하네스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독일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까요? 동료 기자들은 믿을까요? 독자들은 이해할까요?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정직하게 전해야 했죠. 함부르크로 돌아온 요하네스는 사흘간 기사를 다듬었습니다. 초안을 여러 번 읽고 수정했죠. 문장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은 없는지, 객관적 사실에 충실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특히 마지막 문단을 여러 번 고쳤습니다. 기술 추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체 기준의 시대입니다. 이 문장이 너무 단정적일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며칠간 본 것들을 떠올리면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요하네스는 결국 문장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 파일을 첨부하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죠. 한국방산기술의 현 주소를 다룬 심층 리포트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틀 뒤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요하네스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후에 회의실로 오시죠. 요하네스는 노트북을 들고 편집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편집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요하네스가 자리에 앉자 편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좀 과하게 쓴 건 아닙니까? 요하네스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방사청과 카이 모두 공식 자료로 뒷받침됩니다. 편집장이 화면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유무인 협동작전이요. 나토에서도 아직 논의 단계 아닙니까? 요하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논의와 검토는 다릅니다.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독자들이 믿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하네스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편집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의 핵심은 뭡니까? 요하네스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기술 지형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선진국만 개발하고 다른 나라가 따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하네스는 편집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중이었죠. 편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게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제면 톱으로 갑니다. 요하네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집장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목은 너무 평범합니다. 요하네스가 물었습니다.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방산의 새로운 위상,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요하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기술적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두 사람은 10분 정도 제목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자율 판단하는 무인기, 한국 항공기술의 전환점으로 정했습니다. 요하네스는 편집장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 항구가 보였습니다. 화물선들이 여전히 정박해 있었죠. 요하네스는 문득 서울의 한강이 떠올랐습니다. 그곳도 배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도시 모두 강을 끼고 발전했지만 속도는 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신문이 배달됐습니다. 요하네스는 국제면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기사가 상단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게재됐죠. KF21이 하늘을 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요하네스는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몇 문장이 다듬어졌지만 핵심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전화가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동료 기자였습니다. 요하네스, 기사 봤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정도입니까? 요하네스가 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식 자료도 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놀랍네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변화였군요. 오후에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 프로듀서가 인터뷰를 요청했죠. 요하네스는 사흘 뒤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유럽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인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요하네스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AI 파일럿은 사전 좌표 없이 자율 판단합니다. 유럽은 아직 개념 연구 단계입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방산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요하네스가 답했습니다. 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인터뷰는 1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요하네스는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사에 대한 문의였죠. 요하네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10년 전 자신이 썼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빠른 추격자로 부상. 그때는 그게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죠. 요하네스는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독자들의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궁금한 점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요하네스는 이 문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았죠.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 발전은 이제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하네스는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 기사 작성, 그리고 반응들까지. 모든 게 자신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취재의 묘미였습니다. 예상을 깨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 요하네스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2주일 뒤 요하네스는 다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취재 요청들이 쌓여 있었죠. 프랑스 방산업체의 신형 레이더 개발 소식, 독일 해군의 함정 현대화 계획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자료들을 훑어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술 발전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죠. 어느 나라가 먼저 개발했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오후 4시쯤 편집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요하네스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편집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 반응이 좋습니다. 온라인 조회수도 높고요. 요하네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편집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후속 취재는 어떻습니까? 더 깊이 다뤄볼 만하지 않습니까? 요하네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무인 협동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추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장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장기 프로젝트로 잡겠습니다. 요하네스는 사무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추적해야 할 항목들을 적기 시작했죠. KF-21 양산 일정, AI 무인기 추가 시험, 유무인 협동훈련 계획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요하네스는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를 기록하는 일이었죠. 저녁 6시에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파리에 있는 동료 기자였습니다. 요하네스, 달사울트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 중이래요. 당신 기사 영향인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동료가 답했습니다. 최근에 논의가 시작됐답니다. 무인기 기술 교류를 검토한대요. 요하네스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 항구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서울에서 본 한강 야경을 떠올렸습니다. 두 풍경이 겹쳐 보였죠. 요하네스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무인기 영상을 봤을 때의 의심, 서울에서의 확인, 기사 작성의 고민, 그리고 반응들까지. 모든 과정이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요하네스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40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산 기술 발전사였죠. 그는 새로운 파일 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한국항공우주기술 추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번 취재 자료들을 정리해 넣었죠. 요하네스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짧은 글을 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로 살아온 40년 동안 많은 기술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제 생각을 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썼습니다. 기술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의지와 준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는 글을 다 쓰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방사청 담당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표적 좌표는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기체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변화의 핵심이었죠. 요하네스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기사를 쓸 겁니다. 다음 주에도 취재를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겁니다. 기술의 원산지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보게 될 겁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은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를 물을 겁니다. 요하네스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책장 앞에 섰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지식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앞으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죠. 요하네스는 한국항공우주기술 추적 파일을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카이 무인기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체의 모습이었죠. 요하네스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기체가 자신의 40년 경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배움의 기회였죠. 요하네스는 파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가는 길에 그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의 밤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서울의 하늘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두 하늘 아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하네스는 그 변화를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